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 치과병원의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임플란트는 아주 보편화된 기술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병원에서는 시술할 수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시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은 상당히 높은 성공률로 90% 이상 성공한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의 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꽤 많은 환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성공률이 좁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고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잘 신고 관리 유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의 대표적인 부작용,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라운 보철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다른 방향으로 심어서 잘못된 위치에 심어서 씹는 힘이 갈 때 보철물이 탈락되는 것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서요. 이런 경우에 강한 접착제가 있어서 잘 빠지지 않는 아주 드문 경우에 보철물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이 생각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보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은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딱딱 씹을 때마다 옆에 있는 치아를 인접치, 위에 있는 치아를 상대치를 대합치라고 하는데 이 치아들이 원래 위치하고 바뀌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음식을 떵떵떵 씹으면 임플란트 보철이 위에 있니랑 닿던 면이 옆에 치아랑 닿던 면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쾅 씹을 때 미끄러지는 힘이 가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치아를 만들 때 임플란트를 처음 만들면서 옆에 있는 자연치아 임플란트하고 인접한 임플란트 사이에 틈이 생기도록 만드는 치과 의사는 아무도 없어요. 음식이 안 끼게 다 빡빡하게 타이트 정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음식이 끼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느껴요. 아, 내 이에 틈이 많이 생겼어. 이건 무슨 변화일까요? 임플란트는 원래 움직이지 않아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인접치아나 대합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올 수 있어요. 큰 움직임은 안 옵니다. 만일에 큰 움직임이 오면 임플란트는 실패한 거잖아요. 살살 미세한 아주 적은 움직임이 오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틈이 생기게 해서 음식이 끼게 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치과에 가셔서 그 부위에 대한 관리 또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합 조정을 해서 맞추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철을 빼가지고 보철 사이즈를 키우기도 하고요. 아주 나쁜 경우에는 보철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치과에 가서 상의하고 맞춰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관리를 받아야 돼요. 임플란트의 주기적인 관리 그러면 스케일링하고 잇몸 청소하고 이것만 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교합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치아하고 접촉점의 확인과 대합체의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크라운이 탈락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패일까요? 실패는 아니에요. 관리 부족, 관리 소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나사를 조이고 접착제를 바꾸고 교합 조정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일들을 하면 오랜 기간 다시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크라운이 흔들리고 있어요. 부분 탈락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안 가시면 나사가 부러지거나 임플란트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큰 부작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임플란트 보철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치아에 염증이 생기면 저희가 치주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수술을 한 다음에 사용 중에 재수술을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를 잘해서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안 돼서 뽑는 것은 대부분이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계에서 약간 녹았을 때는 그 임플란트 주위염 부위를 여러 가지 기구와 약재를 이용해서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뼈를 잘 만드는 재료를 넣어서 뼈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주위염의 발생 원인은 뭔가요? 치주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플란트하고 보철물에 치석, 치태, 플라그가 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세균이 자라요. 세균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얘네들이 결국은 활성산소로 작용해서 산화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면역학적으로 면역체계에 무너짐이 생겨서 밸런스가 깨지게 되니까 뼈가 녹아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연치아는요, 잇몸에 혈관이 있고 치아를 싸고 있는 치근막에 혈관이 있고 뼛속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치아 속으로도 들어가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어요. 혈액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면역세포도 들어가는 거예요. 염증이 생길 때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호중구도 얘기할 수 있고 대식세포도 얘기할 수 있고 수시상세포도 얘기하고 NK세포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얘네들이 잘 좋은 환경에 있도록 하는 영양소도 공급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임플란트는 쇠로 되어 있어요. 속에 혈액 공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임플란트가 어떻게 붙었냐, 옛날에는 뼈하고 쇠가 붙었어요. 골유착이에요. 어떻게 정지된 상황처럼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면역 골유착이라고 해요. 면역학적인 과정이 다이나믹하게 평생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차 붙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뼈 세포들이 치환되면서 긴 시간 동안에 새로운 뼈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혈액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치근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근막을 통한 피 공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느냐? 뼈 속에 핏줄이 있어서 얘네들이 잇몸에도 피가 넘어가고 임플란트하고 닿고 있는 뼈에도 피 공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면역세포하고 영양소가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뼈가 얇아요. 임플란트를 딱 신고 났더니 비칠 정도로 얇아요. 이 뼈는 어떻게 될까요? 녹아서 없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뼈를 폭이 넓게 핏줄이 생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계산적으로 2mm 이상 만들어줘야 돼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곳이 혈액을 충분히 주게 되면 혹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시작되려는 조기 증상이 있을 때 혈행이 좋으니까 면역세포가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치과에 왔는데 치석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사진을 찍어봤더니 뼈는 좋아요. 이 사람은 면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이를 열심히 닦아요. 근데 병원에 왔는데 잇몸이 뻘개요. 이솔질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면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녹아 있어요. 이분들은 국소적인 면역이 무지 나쁜 겁니다. 그래서 흡수를 막기 위해서 주위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뼈를 만들어서 구강건강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에 잇몸뼈가 녹는 이유 굉장히 많아요.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이솔질을 잘못해서 거기에 플라그가 생기고 치석이 생겨서 주위염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옆에 있는 최상부의 골폭이 너무 얇은 경우,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좋은 영양소, 면역세포가 안 가기 때문에 녹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임플란트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심는 임플란트 중에 이미 만들어진 게 오래된 임플란트가 있어요. 1983년에 첫 제품이 나왔고 1997년에 두 번째 모디피케이션이 됐어요.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어떻게 40년 된 임플란트를 지금도 쓸까요? 그만큼 그 회사에서 만든 임플란트는 좋았다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최근에 나온 임플란트, 한국에서 만든 거 20년 전부터 나오는 거, 15년 전부터 나오는 어떤 회사는 최근에도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 임플란트 드릴을 부르륵 뼈를 깎아서 임플란트를 딱 넣으면 임플란트가 원래 있는 치조정 높이보다 1 내지 2mm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임플란트의 위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뼈를 만드는 시술보다는 조금 더 깊이 박으면 뼈의 폭이 두터워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심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올드 덴티스트예요. 늙은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려야 돼요. 임플란트를 깊게 심으면 초기에 뼈 이식을 안 하니까 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연 치아를 닦을 때요, 건강한 치아는 잇몸하고 뼈하고 거리가 있어요. 잇몸은 뼈보다 위에 있고요. 그 사이에 깊이가 주머니처럼 생기는데 이걸 저희가 치주낭이라고 그래요. 이게 2mm에서 3mm를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1mm인 환자도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넣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2mm 깊이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환자는 이미 3mm가 된 거예요. 잇몸 두께 있고 임플란트가 뼈보다 2mm 깊게 했으니까 3mm가 깊어진 거잖아요. 근데 얘를 만일에 그거보다 3mm 깊었다고 깊게 심었다 그러면 3mm에 3mm니까 6mm가 깊어졌잖아요. 자연 치아에서는 보통 5mm까지는 칫솔로지로 닦일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환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6mm, 7mm, 10mm의 깊이를 가진 임플란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잘 안 닦이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서 그 뼈가 녹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개를 빼고 다음에 시도하는 임플란트는 더 시술하기가 어려운 시술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한테 답을 드려야 돼서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미 어느 곳에서 심었는데 너무 깊어요. 그러면 관리를 더 자주 받으셔야 돼요. 치과에 가셔서 그 속을 깨끗이 소독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화학제 약물을 집어넣거나 레이저 소독하거나 그래서 그 안에 세균이 덜 생기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뼈가 녹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뼈를 옆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mm 정도의 높이로 임플란트가 그 깊이로 들어가게 해야 안전하게 오래 장기간 쓸 수 있고 흡수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